네, 일단 지난 강의부터 리뷰를 진행을 할게요. 네트워크 포렌식 강의가 11차 시 중에 5차 시가 진행이 됐고요. 오늘은 6차 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1차 강의 때는 웹 취약점 스캐트래픽 분석을 진행해서 와이어샤크와 네트워크 마이너를 이용한 다수의 웹 공격 중 유효한 공격을 빠르게 분석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에서는 디도스 공격 패킷 분석 이론과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다른 분들도 제 목소리가 좀 끊겨서 들리시나요?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네, 전차시에서는 RAT 감염 패킷 분석을 진행했었어요. 고스트 RAT, NJ RAT 툴을 이용해 감염 발생하는 패킷을 실제로 캡처한 다음에 지립 언컴프레셔, 베이스 64 디코드 등을 사용해서 악성 감염 패킷 분석을 실습했었습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포렌식 6차 무선 네트워크 해킹 패킷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학습 개요는 이번 차시에서는 무선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802점 누구시죠? 마이크 장현주님이신 것 같은데 마이크 오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잡음이 섞인 것 같아서. 네, 무선 암호화 방식 WPA 원리와 해킹 방법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무선 네트워크 통신 규약과 과정을 이해함에 있습니다. 802.11 프로토콜 패킷 구조와 무선 결합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무선 네트워크 암호화 방식 취약점, 이를 이용한 해킹 공격 기법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PWPA2 암호화 방식 공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무선 네트워크 개요, 무선 랜 결합 과정, WP 크랙, WPA, WP2 크랙에 대해서 진행할 거고요. 이 WP 크랙부터 4번 목차까지는 PPT로 담기에는 지문이 좀 길어서 워드로 따로 준비를 했으니 그 강의 중간에 좀 화면을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네트워크 개요입니다. IEE802.11이라는 무선 네트워크 정의를 먼저 하자면 흔히 무선 랜, 와이파이라고 부르는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위한 컴퓨터, 무선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기술로 전기전자기술협회, 랜맨 표준위원회 IEE802 11번째, 11번째 워킹그룹에서 개발된 표준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표준은 2.4, 3.6, 5, 60GHz 주파수 대역에서 근거리 무선 통신망, WAN, 컴퓨터 통신을 구현하기 위한 접근 제어 매체, 물리계층, 사용과 집합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유선 랜 인터넷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된 기술이고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말단의 위치에 불필요한 유선에 대한 배선 작업, 유지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널리 쓰이고 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802.11이라고 무선 네트워크를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와이파이랑 동의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802.11과 와이파이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와이파이라는 용어가 번갈아 사용되기도 하는데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얼라이언스라는 데에서 만든 네임이 상업적 이름이고요. 상업적 용어고요. 네, 다른 집합과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02.11과 와이파이는 동의어가 아니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와이파이란 전자기기들이 무선랜에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서 2.4, 5GHz, UHF, SHF 및 ISM 무선 대역을 사용합니다. 와이파이 서티파이드 상표는 와이파이 얼라이언스라는 데서 상호 운영 인증 테스트에
완전히 합격한 와이파이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상업적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무선랜 와이파이 제공 현황입니다. 예, 그 출처는 여기서 한번 봤는데요. 이렇게 분포된 그 점들로 이루어진 도표인데 서울시 주변으로 와이파이가 얼마만큼 사용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중부 쪽에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점 하나하나가 다 와이파이인 만큼 여기 아파트 지역부터 시작해서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모든 지역에 무선 네트워크망이 설치되어 연결되어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이 사용하는 거 제외하고 이제 공공 쪽 또는 공공 장소 그런데 통계를 합산한 거라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편리한 만큼 위험성도 함께 존재하는데요. 공공장소에서 제공하는 무선 공유기 환경이 보안에 취약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취약한 무선 환경을 사용한다면 외부 공격자에게 당연히 침투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IE 802.11 네트워크 표준인데요. 한번 도표를 보시면 참고용으로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이제 802.11 이 초기 버전이에요. 초기 버전은 최고 속도가 2메가 2메가 bps로 적외선 신호나 ISM 대역이 2.4 GHz 대역 전파를 사용하는데 데이터를 주고받고 통신 기술로서는 CSMA, CA 기술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규격이 엄격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현재는 호환성이 부족했고 속도도 느려서 널리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그 B랑 A인데요. B부터 먼저 설명드리면은 최고 속도가 11메가 bps고요. A는 최고 속도가 54메가 bps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용하고 있는 스트림당 데이터 속도 맥스치고요. 이쪽은 주파수 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는 5GHz, B는 2GHz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 G는 네 번째로 등장한 80.11 규격이고요. A랑 전송 속도는 같은데 2.4기가 대역 전파를 사용한 점만 다릅니다. 이제 널리 사용하고 있고요. 802.11 B 규격과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802.11N 11N은 그 상용화된 전송 규격으로서 2.4 그리고 5기가 대역을 둘 다 사용할 수 있고 최대 여기서는 이제 150이라고 나와 있는데 600메가 bps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된 거는 사실 그 전파 연구소 기술 고지로 현재 뭐 어떤 제약을 뒀었는데 속도 최대를 현재는 그 제약 규제가 풀려서 최대 600메가 bps까지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AC랑 AB가 있어요. 네, AC는 최대 이것도 역시 1기가 bps까지 속도를 올릴 수가 있고요. AC 같은 경우는 일단 주파수 대역이 좀 달라요. 2.4, 5GHz를 지원하고 60GHz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송 속도는 7000Mbps, 7G죠. 7GBps. 엄청난 데이터 속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뭐 보지도 못했고 써보지도 못했지만 근데 그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최대 뭐 10m 10m 내에서 10m 이상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근거리망에서 무선을 굉장히 빠르게 뭐 동영상 스트리밍이라든가 할 때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무선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무선랜 보안이 있는데요. 무선랜 보안은 네트워크 구성은 장비들을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통신할 수 있고 64비트, 128비트의 WEP 암호화를 사용해 보안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WEP 자체의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에 WEP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쉽게 해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WEP는 잘 쓰이지 않고요.
지금 발전된 형태의 WPA 그리고 WPA2, 802.x 등의 보안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선행 공격 관련된 용어 정리예요.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WP Authentication Attack이라는 거는 그 WP 크랙에 사용되는 공격으로서 AP와 클라이언트 간의 패킷 중 weakness IV 값을 수집하여 IV 값 중 키스트리밍의 비밀키 정보 노출과 패킷 암호화 시 weakness IV 값이 변경되지 않아 암호키를 얻을 수 있는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 IV는 참고로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라고 해서 어떤 넌스 값입니다. 그리고 WPA, WPA2, PSK 브루트포스 어택은 WEP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그 다음 안전하다고 현재 말하고 있는 암호화 기술인데요. WPA는 암호학적으로 취약점은 없는데 인증 과정 중에 얻을 수 있는 초기 인증 데이터와 사전 파일, 딕셔너리 파일이라고 하죠. 브루트포스에 사용하는 그 문자들의 조합,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비밀번호 유추해서 이제 깨볼 수 있다는 공격이고요. 이제 워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건물 주변을 배회하고 무선 네트워크 트래픽을 수집해서 해킹하는 공격입니다. 풋프린팅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워드라이빙으로만 설명드릴게요. 드라이빙의 의미는 공격자가 자동차를 이용해 해킹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안에 설치된 안테나를 이용해서 목표물 근처에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부의 신호를 잡아 해킹을 시도하고요. 뭐 이런 제목들로 실제 구글에 검색하면 공격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가끔 보면 영화에서 이제 나오죠. 이제 해커가 어떤 탑차에 타가지고 막 해킹하고 AP 거점들을 다 이동하면서 또 IP를 바꿔가면서 하는 그런 옛날 유정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카페라떼 어택 공격 같은 경우는 어떤 연구원이 발표했고 카페라떼 커피 한 잔을 마실 동안 WP 크랙을 공격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AP에 연결되지 않은 클라이언트의 SSID를 스푸핑하는 공격인데요. 공격자는 근처 공유의 동일한 SSID명의 가짜 AP를 생성하고 스푸핑 공격이 진행하면 피해자는 액티브 모드 성질에 의해 가짜 AP에 접속하게 되고 클라이언트 프로파일에 저장된 WP를 크랙하는 방법입니다. 이 액티브 성질은 이제 결합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존에 연결되어 있었던 단말기와 AP는 다시 그 단말기에 AP가 있다면은 프로브라는 패킷을 보내서 탐색을 하게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주원 IP타임이라는 SSID를 집에서 썼는데 와이파이를 킨 상태에서 쓰다가 회사에 갔다가 다시 집에 오면은 자동으로 연결되는 성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 있더라도 주원 IP타임이라는 가짜 AP를 만들어서 거기로 붙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인증을 트라이하는 거를 스니핑을 해가지고 WEP 키를 얻어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바이패스 맥 필터링인데요. AP에서는 맥 주소를 통해서 이제 연결하는데 맥 주소 인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단말기만 이 AP에 붙도록 하는 필터링 기능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에어로덤프 엔진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맥 필터 설정된 AP에 접속한 실제 클라이언트들을 맥 어드레스를 수집을 하고 인위적으로 본인 PC에 맥 변경을 해서 AP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블 트윈 어택은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정상적인 AP보다 강력한 전파가 흐르는 페이크 AP를 설치를 하고 사용자가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공격입니다. 공격 시 진짜 AP와 유사한 인증 페이지를 유도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제 훔치는 기법인데요. 가짜 AP를 이용하면 전달되는 파라미터 값을 구분해서 이메일 로그인, 홈페이지 로그인, 훔쳐보거나 데이터를 파싱해서 파싱해주는 해킹 도구도 존재합니다.
여기까지가 무선랜 관련 공격 설명이고요. 다음에 무선랜 결합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선랜 결합 과정이란 무선 단말기가 AP 간의 통신을 위한 연결 과정이고요. 결합엔 액티브, 패시브 모드가 존재합니다. 결합 과정에 앞서 802.11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를 위해 패킷 헤더 구조, 요청 응답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802.11 헤더는 이렇게 생겼어요. 맥 헤더가 있고 프레임 본체가 있고 거기 들어가는 내용들이고요. 이 밑에 나오는 표는 이 프레임 컨트롤에 대해서 열거한 모습이고 이 밑에는 타입이라는 그 패킷 내 헤더에 의미하는 내용을 풀어서 쓴 내용입니다. 이 패킷 헤더 앞에 보면은 프레임 컨트롤이라는 거는 여기 숫자 2가 이제 바이트예요. 그래서 2바이트, 1바이트가 8비트고 2바이트면 16비트겠죠. 여기는 비트를 말하는 건데 프로토콜 버전은 2비트로 표시하고 타입도 2비트, 서브 타입은 4비트, 뭐 2DS, from DS 이런 것들이 다 의미하는 것들이 있어요. AP에서 온 거냐, AP로 가는 거냐, 무선 브릿지냐, 플래그가 더 있는지, 다시 시도하는 거냐, 뭐 파워 매니지먼트가 있느냐, 추가 데이터가 있는지, WP인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 프레임 컨트롤 안에 타입과 서브 타입입니다. 타입과 서브 타입을 알면은 어떤 요청을 하는 무선 패킷인지 그 목적과 용도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뭐 인증 결합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사이퍼 슈트를 교환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나 맥 어드레스 또는 IP 주소 또는 대역에 대한 프리퀀시 뭐 그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패킷을 봤을 때 패킷의 용도를 파악하는 데는 타입과 서브 타입만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 비콘 프레임이라고 있는데 이 관리 프레임이 00비트일 때 이런 서브 타입 프레임들이 추가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비콘 프레임에 1000이라고 나올 수 있고요. 이 비콘 패킷이란 뭐냐면 AP가 주변 단말기들한테 브로드캐스팅을 합니다. 브로드캐스팅을 뿌린다는 거는 모든 본인이 소속해 있는 랜에다가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자신의 무선 네트워크 존재를 알리는 역할입니다. 이 비콘 패킷은 SSID, 즉 서비스 셋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그 AP 이름이죠. 어떻게 보면 그 이름과 채널, 암호 유무, 암호화 방식 등에 대해서 기본 정보를 가지고 있고 브로드캐스팅을 통해 초당 약 10회가량 주기적으로 발송합니다. 여기서 비콘은 사전적인 의미로 이제 봉화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풀이하면 등대 같은 건물 위치에서 위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신호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선 패킷을 이렇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콘과 같은 패킷들이 속해 있는 802.11 프레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802.11 각 프레임 서브 타입인데요. 이 관리 프레임의 서브 타입들, 그리고 제어 프레임의 서브 타입들, 데이터 프레임의 서브 타입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표시한 거는 비트고요. 요거는 설명이고, 맨 오른쪽에는 와이샤크 필터식입니다. 이 필터식을 넣은 이유는 제가 예를 들어 어떤 결합 요청에 대한 무선 패킷을 필터링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와이샤크 필터식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또는 비콘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서브 타입 넣고 0x 08을 디스플레이 필터 식으로 넣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패킷만 나열이 되게 되고 패킷 디테일 부분에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패시브 모드랑 액티브 모드가 있어요. 이제 무선랜 결합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패시브 모드 먼저 설명을 드리면 AP와 단말기가 연결된 적 없었던 초기 상태에서 결합하는 모드고요.
액티브 모드는 기존에 연결했던 이력이 있는 AP에 자동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패시브 모드는 AP가 브로드캐스팅을 하고요. 자신을 이제 알리는 거죠. 브로드캐스팅을 수신한 단말기는 AP 정보를 확인한 뒤에 해당 AP로 인증을 하고 AP는 인증에 대한 응답 패킷을 보냅니다. 인증 요청, 인증 응답. 인증 협상이 이루어지면 단말기는 결합 요청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결합 요청 패킷을 보내고 결합 요청 패킷에 대한 응답을 보내게 됩니다. 응답이 끝나고 나면 정상적으로 이제 연결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액티브 모드는 프로브 리퀘스트라고 이제 탐색하는 본인이 접속했던 AP에 대해서 이제 탐색하는 패킷을 보내고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은 이 패시브 모드 때와 동일합니다. 일단은 그 다음 내용은 이제 CSS 파일을 통해서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눈으로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패킷은 제가 그 사이트에 올려드린 구글 드라이브에 현재 있고요. 다운받아서 나중에 실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숨겨진 SSID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AP는 비콘을 이용해서 자신의 SSID를 알리게 되는데 이 비콘 패킷을 받은 단말기는 연결할 수 있는 프로파일 리스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그 윈도우 PC나 뭐 맥이든 AP 리스트가 쭉 나오잖아요. 그 클릭하면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거를 일부러 SSID 값을 담지 않고 전송하게 되면은 이제 히든 숨겨져 있다고 설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보내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내게 되면은 이제 리스트에 나오지 않겠죠. 프로파일 리스트에 SSID 명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SSID를 이제 수동으로 입력해야 연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패킷 스니핑을 통해서 프로브 요청 응답 패킷에서는 SSID가 노출될 수 있겠죠. 다른 클라이언트들이 붙는 거는. 그런 내용이고요. 실습을 할 건데, 와이어샤크로 네, 여기서 열어서 보시면은 일단 그 비콘 패킷만 확인하기 위해서 필터식을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이게 다 무선 패킷 통신 내용이고요. 비콘 패킷 필터링 방식은 이제 0F08이에요. 여기서 08이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쭉 비콘 패킷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브로드캐스트라고 나오고 이제 인포에 이제 비콘이라고 나오고 본인의 SSID 값을 이제 알리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쭉 보면 뭐 U+ 뭐 와이파이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먼저 볼 거는 이 주원 1405스 아이폰 7 이것도 이제 브로드캐스트로 알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봤을 때 그 비콘 즉 그 AP의 맥 주소는 이게 되겠죠. 62F445 그리고 목적지는 브로드캐스트 FF 쭉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프레임 플래그를 보면은 잠시만요. 네, 요 그 SSH 파라미터 명도 알 수가 있고 매니지먼트 프레임 그래서 본인의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레이트 그리고 DS 파라미터 트래픽 아이덴티피케이션 맵 이런 것들도 쭉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비콘 프레임에 대한 그 패킷을 봤을 때 요
목적지만 보시면 이게 브로드캐스팅 하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은 비콘 패킷을 찾고 패킷을 보는 것까지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OXP 비콘 패킷을 받으면 인증 요청을 하죠. 클라이언트가 인증은 0x0b입니다. 0x0b라고 디스플레이 필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패킷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62F4가 아까 주원 아이폰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이쪽에서 보면 타입, 서브 타입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인증, 서브 타입에 이제 인증이라고 한 건 인증을 요청하는 거고요. 목적지, 소스, 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이런 추가적인 내용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텍스트 파라미터에 보시면은 이 인증에 대한 시퀀스가 나와요. 첫 번째 인증을 했기 때문에 이건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만약에 인증 성공이 되면은 이게 숫자 2로 바뀌겠죠. 그 다음 번째니까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얘가 삼성 그 관련된 어떤 단말기가 이 AP를 붙고 AP는 이쪽으로 다시 응답을 했을 때 시퀀스는 숫자 2로 올라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증과 인증 요청과 인증 응답 패킷을 확인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인증 같은 경우는 제가 실습할 때 이제 개방 인증을 사용했어요. 특별히 어떤 인증 절차 없이 사용한 거고요. 보시면 인증 알고리즘에 오픈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 개방 인증을 사용하는데 인증 과정이랑 그 요청 단말기가 AP랑 연결되어 있는 무선 서비스를 제공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증하는 단계고요. 인증에는 프리 RSN 하고 인증에는 RSN 프리 RSN 방식이 있고요. 그냥 RSN 방식이 있습니다. RSN은 로버스트 시큐리티 네트워크 오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프리 RSN에는 오픈 시스템 방식이 있고 쉐어드 키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WEP도 속하게 되고요. 이거는 과거에 쓰던 방식이라 프리 RSN은 지금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매우 취약한 방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RSN은 WPA, WPA2를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RSN 방식 중에 802.1x가 있고 그다음에 PSK 프리 쉐어드 키 방식이 있어요. 이 802.1x 방식은 인증 서버가 별도로 필요하거든요. 인증해준 서버가 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좀 사이즈가 큰 기업 또는 대규모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요. 근데 개인이 쓸 때는 또는 이제 회사 규모가 작거나 이제 소호 사이즈 같은 경우는 PSK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쉐어드 키는 인증 사실상 현재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WEP용 암호키를 가지고 있고 그냥 단순히 확인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는 최신 방식의 RSN 802.1x PSK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오센티케이션 응답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더 넘어가서 이제 액티브 모드 결합 프로브 리퀘스트, 프로브 리스폰스 패킷 한번 함께 확인할 겁니다. 프로브 리퀘스트는 MX04, 프로브 요청 MX04 그리고 MX05 요청과 응답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고요. MX04, MX05 MX04는 여기 보시다시피 프로브 리퀘스트가 있어요. 소스는 이제 삼성은 이제 스마트폰 이제 단말기에서 본인이 기존에 그 단말기에서 접속했던 그 무선 프로파일을 대상으로 이렇게 접속 시도를 이제 탐색을 하는 패킷을 보낸 거고요. 이쪽에 아까 연결되어 있던 주원 그 140 아이폰도 함께 있는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브 요청을 받은 AP는 만약에 있다면 다시 응답을 하게 되는데 이쪽으로 응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브 리스폰스라고 보이시죠? 응답을 하고 응답 내용에는 현재 그 AP의 상태 등을 쭉 나열을 하고요. 만약에 암호 알고리즘이 있다면 PSK다. 어떤 방식이든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 사이퍼시트는 AES로 되어 있고 암호화 방식은 PSK. 그런 내용들을 쭉 확인할 수가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요 레이토 같은 걸 눌러서 현재 그 AP의 수신 채널에 대한 세기, DBM 기준으로 그런 세기 시그널이나 어떤 노이즈, 간섭 같은 경우는 또 패킷에 보내고요.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채널 프리퀀시 2.4기가라는 것도 이제 같이 정보를 담아서 보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개의 방식의 차이점과 아까 설명드렸던 그 공격을 이용해 이 방식을 악용한 그런 사례들도 있다는 거를 가볍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WEP, WP2 크랙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P인데요. WEP에 대해서 아까 워드로 설명드렸다고 그랬죠. 이런 암호 알고리즘, 이제 보코 알고리즘이 있는데, 잠시만요. 문서를 좀 옮겨서 WEP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선랜과 비슷한 수준의 보안성을 갖추기 위한 표준 암호화 기술로서 개발이 되었었고요. 단말기와 AP 간의 안전한 네트워크 사용하기 위해서 비밀키를 생성한 후 통신한 데이터를 암호하기 때문에 RC4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화면은 이제 특정 공유기 IP타임에서 캡처한 화면이고요. 키 길이는 5글자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5글자는 핵1이라고 설정을 한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RC4는 스트림 암호 방식으로 키 스트림을 생성하려면 시드 값이 필요한데 이 시드를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IV라고 초기화 벡터를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난수로 생성이 되는 값이고요. 키는 동일하게 핵1입니다. 암호화 설정에서 WEP64, WEP128인데 이 글자 길이만 늘어나는 겁니다. 키 길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24비트를 차지하게 되고 실제 키 길이는 WEP64는 40비트, WEP128은 104비트로 볼 수 있습니다. IV 값은 공유된 WEP 키와 함께 전송된 패킷을 암호화 및 복화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그림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그 암호화 프로세스를 보면은 CRC32 계산의 결과인 무결성 검사, 그리고 평문 데이터와 함께 전송이 되고 IV와 WEP 키 값으로 구성된 값이 RC4 알고리즘에 의해 나온 키스트림과 XO와 연산을 하게 됩니다. 혹시 아시겠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XO와는 XO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일단 논리 연산자가 있어요. AND, OR, NOT도 있고요. XO와 설명을 드리면 AND는 두 값의 참이 두 값이 1이 참이고 0이 이제 실패 거짓이라고 하면은 11이 1로 떨어지고 01은 0, 01은 0, 11은 1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참일 경우에 참을 반환하는 게 AND 연산이고요. OR 연산 같은 경우는 둘 중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참을 반환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11, 1 있죠? 이렇게 OR 값이 나오게 되고요. XOR 값은 두 값이
하나라도 이 계산하는 피연산자 값과 연산자 값이 다를 경우에만 참을 반환하게 됩니다. 같기 때문에 0, 다르니까 1,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XY 특징은 어떻게 반대로 이제 뒤집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은 다시 한번 이 값이든 대입하면은 그 대입했던 피연산자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1, 0, 0, 1. 그러면 결과는 이제 1, 1, 1, 1 이렇게 나오죠. 1, 1, 1, 1. 이게 이제 XOR라고 하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암호화된 패킷의 평문 IV 값이 함께 전송이 되고요. 헤더에 IV 값이 평문으로 붙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 키와 랜덤하게 생성되는 그 IV 값, 그 초기화 벡터 값을 키스트림으로 만들고요. 키스트림을 이제 전송하는 평문 데이터 값과 XO와 연산을 하면 사이퍼 텍스트, 이제 암호화가 되는 거고요. 이 암호화의 그 텍스트 헤더에 암호화에 처음에 그 사용한 키스트림의 IV 값을 동일하게 헤더에 붙여서 보내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이런 이렇게 암호화된 패킷을 받는 측은 이 IV 값을 수신을 했고 이 키 값은 수신 측에서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 키 값과 붙여서 다시 암호화 텍스트를 X와 연산을 하게 되면 다시 반대로 뒤집는 거니까 플레인 텍스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X와 연산을 플레인 텍스트 하면 암호화가 되고 암호화를 다시 이 키 값과 IV 값을 조합한 키스트림으로 X와 연산하면 플레인 텍스트가 보이는 아주 간단한 방식입니다. 다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뭐 무결성 체크 내용이에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복화 프로세스입니다. 이 IV와 암호화된 그 데이터를 받으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붙는 IV 값과 동일한 IV 값과 알고 있는 키 값을 설정해서 키스트림으로 X와 연산을 하게 되면 플레인 텍스트가 나오고요. 여기 이제 트레일러에 붙어 있는 ICV 값을 CRC32로 연산을 해서 이 두 ICV 값이 컴페어 됐을 때 참이면 플레인 텍스트를 이제 아웃풋 패킷으로 보내게 되고요. 만약에 참이 아니라면 어떤 패킷이 중간에 변조됐거나 깨졌기 때문에 패킷을 드롭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WP 암호화 취약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WP는 보안상에 취약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IV 값에 있습니다. IV 값은 이제 이 초기화 벡터 값은 패킷마다 랜덤하게 생성이 돼요. 24비트의 데이터이고요. 패킷마다 다르게 생성돼서 동일한 키로 패킷이 암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값입니다. 메모에 있는 걸 주면서 24비트 데이터라고 하고 랜덤하게 생성된다는 거는 24비트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2의 24승의 경우의 수로 생성이 될 수가 있어요. 2의 24승은 약 한 1600만 1670 어디가 멈췄는데 약 한 1600만 70 정도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굉장히 많은 수 같지만 이 24비트라는 24비트 난수로 생성된다는 그 랜덤하게 생성되는 값이 5000개 정도 모였을 때 한 번 재사용될 확률이 생긴다고 합니다. 1600만 개나 랜덤하게 생성하는데 5000개만 수집을 하면 한 번 정도 재사용된다는 이 확률이라는 거는 일단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생일 패러독스 또는 벌스데이 어택이라고 불리는 이제 생일 공격인데요. 해시 충돌에 대한 그 통계학적 값을 수학적으로 풀었을 때 나오는 그 확률 계산법을 토대로 5000개 정도를 모이면 재사용될 확률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IV 값을 중복된 값을 얻기 위해서 5000개 이상의 패킷을 수집해야
암호화 키를 크랙하기 수월하다고 하고요. WEP 암호 알고리즘의 취약성을 좀 더 살펴보면 효과적인 스트림 암호를 가지려면 같은 키를 절대로 재사용하면 안 되지만 알고리즘 설계상 WEP 방식은 키가 재사용되는 취약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암호화를 해독하는데 필요한 건 동일한 IV를 사용하는 두 개의 패킷만 있으면 암호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IV 값이 재사용되려면 5,000개를 수집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요거는 아까 설명드린 생일 패러독스라는 거고요. 해시 충돌을 찾아내는 암호 확률에 근거한 수치입니다.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풀면은 2의 n 경우의 수 값 비트거든요. 비트 나누기 2승 정도가 되면은 핵시 충돌성이라고 충돌 안정성이라는 이 계산식이 나오는데요. 찾을 확률이 사실 50% 2분의 1만 근접하면 안전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나누기 2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비트 같은 경우는 1600만 정도인데 계산을 하게 되면 4096 정도만 있으면은 재사용될 확률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좀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 생일 패러독스라는 계산식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구하는지. 왜 생일 공격이라 하냐면 이 특정 그룹 집단에 특정 n이라는 그룹 집단의 인원수가 있는 집단에서 나와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나올 수 있는 학생 수는 몇이냐 이렇게 했을 때에 대한 답이 해가 365일이잖아요. 생일이라고 따지면은 365일인데 이 중에 몇 명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 나와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50%가 넘을까라고 했을 때 답은 23명이에요. 365 중에 중복될 확률이 이제 23번만 반복을 하게 되면 나온다는 통계치고요. 계산식은 이렇게 된다고 해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하거든요. 이제 계승을 좀 이해를 하면 좀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하는 걸 이제 팩토리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느낌표로 표시하고 말로는 계승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연산자 자연수에 대해서 Pn 값을 특정 n 값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23명 정도 되면은 50%의 확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거는 잠깐 설명을 또 추가로 드리면 임의로 선택한 n명 집단이 있을 때 n명 적어도 2명의 생일이 일치할 확률이 2분의 1 이상이 된다면 n 그러니까 학생 수는 최저 몇 명이 모이면 될까요? 했을 때 생일이 같지 않을 확률로 먼저 계산을 해보면 돼요. 이 1이라는 건 사람 숫자 1, 사람 숫자 2인데 365일 중에 365일과 365일과 364일 그러니까 365일 중에 하루를 빼야겠죠. 포함되지 않아야 되니까 제외한 364일을 계산하게 되면 99.72. 3명일 경우에 생일이 같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면 99.17. 4명이면 98. 이렇게 쭉쭉쭉 나와서 23명일 때 49.27이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거는 같지 않을 확률이니까 반대로 같을 확률이라면 100에서 49.27을 빼면 50.7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아까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 공식을 말씀드리면 2의 n 나누기 2승인데요. 이제 365라는 숫자를 이 n은 비트거든요. 이제 경우의 수를 표현하기 위한 승수를 말하는 건데 365 같은 경우를 이제 계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365 365면은 여기서 바이너리가 나오잖아요. 1, 2, 3, 4, 5, 6, 7, 8, 9.
이제 9비트가 되는데 이 9비트를 나누기 2, 9비트 나누기 2는 4.5죠. 2의 4.5 승이거든요. 다시 공학 프로그래머 들어가서 2의 4.5승 이라고 하면 22.6이라고 나오는데, 즉 한 23명만 있으면 그 해시 충돌의 결과값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렇게 간단한 건데, 이렇게 해서 그런 확률로 어떤 툴을 돌릴 때도 WEP 관련된 공격 툴을 돌리면 최소 5,000개 이상 모으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 의미에 대한 근거가 여기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IV 비트 키를 늘리면 취약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 비트를 늘려서 추가적으로 나온 게 WEP 뭐 64, WEP 128 이렇게 나왔는데, 비트율만 늘린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이제 알고리즘 자체의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IV 재사용을 피할 수가 없어요.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4096에서 뭐 4960개가 쌓이면 또 똑같이 크랙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크랙하는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볼 건데요. 취약성에 대한 이론을 검증하는 부분이에요. 직접 계산을 해보면 2는 암호화된 값, K는 키스트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P는 플레인 텍스트입니다. 알 수 있는 값은 저희가 이 값, 즉 암호화된 값은 K와 P를 X와 연산한 값이라고 아까 알고리즘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 가운데 이 표시는 X와 표시예요. 만약 5000분의 1 확률로 수집한 IV 값과 동일한 IV 값 헤더가 붙는 패킷을 저희가 확보했다고 가정했을 때 두 개의 패킷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비밀 데이터 E1, E2가 있고, 그다음에 그 값을 요 내용을 이 밑으로 풀어서 쓰게 되면은 E1과 E2 값은 E1은 P1 X와 K, E2는 P2 X와 K로 성립이 되고요. 그 내용을 밑에 항을 분리해서 쓰게 되면 E1 X와 E2는 P1 X와 K, X와 P2 X와 K와 같고, 이 값은 P1 X와 P2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X와는 다시 반대로 풀어내면은 되돌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K를 빼면은 P2와 P1이 XO화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크랙하는 원리고요. 이 수식을 기반으로 E1과 P1을 하나를 알고 있어야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 알고 있기 위해서 저희가 뭐 인증을 잘라서 특정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알만한 데이터를 발생하도록 유도한다던가 ARP 리퀘스트를 과도하게 보내서 특정 데이터 값이 회신 오도록 유도하도록 그 패킷을 과도하게 보내서 IV 값을 수집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P1 값은 이제 제가 보냈거나 누가 보냈거나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그 구조입니다. 아까 그 베타적 논리합이라는 XOR 연산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 2회 반복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P, X와 K, 그 다음에 다시 K를 X와 연산하면 KK가 빠지고 다시 P 값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공식들이 나왔고요. 처음에 이 공식만 보고 이해가 안 가서 직접 그 노트에 좀 적어가지고 풀어봤어요. 뭐 1010이라는 뭐 그냥 가짜 데이터를 줘놓고 이론 검증을 한번 해봤는데, 그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내용인데 좀 제가 악필이라서 그 설명해드리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해하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생일 공격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크랙을 할 때 이제 K는 키값, P는 평문, 그리고 여기서 F라고 표현하는데 F는 이제 암호화된 값. 이 암호화된 값은 키와 플레인 텍스트가 X와 연산해서 생긴 값이고요. 이때 여기에 IV 값이 헤더에 붙죠. 이 IV 값이 제가 수집한 처음에 알고 있는 P1을 알고 있는 상태의 그 IV 값과 그 다음에 5,000개 정도 수집했을 때
그 동일한 IV 값이 나올 확률이 있다고 하니까 5,000개 정도 수집했을 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F2 값이 생기게 되겠죠. F1은 P1과 K가 X1 연산한 값이고, 그리고 F2는 P2와 K가 X1 연산한 값이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F1, F2는 X와 연산을 하게 되면은 P1과 P2가 X와 연산한 거랑 동일하고, 여기서 K가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F1과 F2만 알고 있어도 P1과 P2가 X와 연산한 그 결과값은 구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K, 이거 가정한 숫자예요. 다 의미로. K는 1111101이라고 했고, 이거는 키는 같아요. 항상 같이 쓰니까 이렇게 동일한 값이고, P1은 저희가 알고 있는 값, 그리고 P2와 P1은 같지 않겠죠? 이런 값이 있고, 이거를 이제 X와 연산하게 되면은 K랑 P1을 하게 되면 당연히 F1 암호화된 값이 나오고, 이거랑 K랑 P2랑 연산하게 되면 F2라는 이 결과적으로 다른 암호화된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F1과 F2는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F1과 F2를 X와 연산하게 되면은 이 1, 0, 0, 1, 1, 0이라는 X값이 나와요. 이때 P1, P2 이건 가정한 숫자지만 연산을 하게 되면은 1, 0, 0, 1, 1, 0이라는 같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P1과 P2와 그 X와 연산자 값과 F1, F2 연산한 결과값이 같기 때문에 이 말은 P1 저희가 알고 있는 P1 값에다가 X값 F1, F2라 연산한 결과인 X값을 대입을 해서 X와 연산을 하게 되면 P2를 저희가 모르는 P2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크랙이 되는 거고요. 이 평문, 즉 처음에 알지 못했던 평문 값을 가지고 F2에다가 X와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키값을 알 수가 있겠죠. 키값은 항상 동일한 핵1이라든가 그런 걸 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모든 패킷에 핵1이라는 그 K값을 대입해서 P2를 즉 암호화를 풀어낼 수가 있겠죠. 키값만 알아내면 그 다음부터 그 AP에서 통신하는 모든 암호화 패킷은 다 까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그 AP로 비밀번호를 치고 진입한다던가 아니면 패킷을 복화해 본다던가 이런 게 가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 아까 그 생일 패러독스 연산을 했을 때 n에 2의 n 나누기 2승이 될 수 있고요. 이건 해시 안전성이라는 값이고 IV는 2의 24승 1600만 정도의 숫자가 이게 생일 공격 확률로 계산하게 되면 409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이때 수집하는 속도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IV는 어쨌든 패킷이기 때문에 1500바이트를 넘지 않을 거예요. 1.5kb일 때 회산 속도가 10mbps일 때는 1240kb 나누기 1.5로 하게 되면 속도가 나오겠죠. 속도가 나오면 그 숫자가 한 6826 정도 나와요. 10mbps가 풀로 IV 값을 가지고 통신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오니까 실제로 저희가 공격을 딱 시작하고 재사용된 IV 값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은 0.6초면 가능합니다. 물론 이 10메가 내의 IV 값이 계속 오고 가는 그 풀 트래픽만 10메가일 때의 말을 한 거고요. 실습을 해보면 보통 한 5분 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키를 가지고 그 툴에서 복구하는 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WEP 크랙 실습인데요. 이제 좀 가볍게 이것도 한번 짚는 정도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좀 스샷만 보여드릴게요. 실습할 시간까지는 여유가 안 될 것 같네요. 이제 IF config라는 걸 쳐서 현재 무선 랜 인터페이스 리스트를 출력하고 이런 건
무차별 모드는 참고로 보시고, 이렇게 BSSID라고 맥 어드레스 기반으로 SSID 식별할 수 있는 값을 확인하고 SSID 등을 보고 타겟팅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ENC라고 하나 아마 알고리즘이 나오거든요. WEP가 이제 공격 대상이니까 WEP 대상으로 일단 패킷을 수집을 해요. 패킷을 수집하는 동시에 페이크 어센티케이션이든지 ARP 스톰 같은 걸 보내가지고 IVE 값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된 게 에어리플라이 같은 공격 툴을 사용하게 되고요. 공격 옵션에는 이런 여러 가지 공격 유형이 있어요. 근데 ARP 리퀘스트에 리플라이 어택을 주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걸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공격에 사용되는 옵션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재생 공격 옵션 뭐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몇 개 모이지 않았을 때 크랙을 하게 되면 에어 크랙으로 바로 크랙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IV 값이 521개 쌓였을 때 복호화가 안 된 거 보니까 중복되는 IV 값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다시 한 52,600개 정도를 수집한 다음에 공격을 해보면 패킷 내에서 키를 복호화해서 이제 키스트림 내 키를 찾아내는 핵원이라는 값을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거는 WP 크랙이랑 피켓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드렸으니까 시스 파일 다운로드 보셔서 문서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한번 참고하셔서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얻어낸 핵원이라는 킥 값으로 현재 무선 랜을 무선 피켓 파일을 와이샤크로 열어서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 들어가서 IE 802.11에 키 디크립션 그리고 WEP라고 해서 핵원은 이제 헥사 값으로 입력을 해요. 입력하게 되면은 모든 패킷이 복화돼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화돼서 보이기 때문에 와이샤크에도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강의를 좀 짧게 잡았는데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WPA랑 WP2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다음 강의 때 이어서 진행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도 좀 내용이 꽤 되거든요. 이것도 좀 되기 때문에 WEP까지만 금일은 강의를 하고 다음 차시에 WPA, WPA2 실습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